지브리 스튜디오의 첫 장편 천공의 성 라퓨타는 초등학생도 즐길 수 있는 모험 활극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품 속에는 수많은 상징과 함의가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세계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에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작품의 세계관부터 살펴볼까요? 라퓨타라는 이름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3편에 등장하는 공중도시에서 따왔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공중도시라는 설정과 함께 18세기 산업사회 영국의 분위기도 함께 녹여내고 있습니다. 기계식 대량 생산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 시기로 증기기관 기계가 등장하고 광산의 모습이 나오죠.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기술이 발전한 가상세계를 그린 작품을 스팀펑크 장르라고 하는데요. 이 장르의 매력은 최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향수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리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시대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겠죠. 걸리버 여행기는 동화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풍자소설인데요. 라퓨타 편을 통해 작가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과 과학기술을 풍자했습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의 라퓨타는 어떨까요? 작품 초반 타이틀 시퀀스에 그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타이틀 시퀀스는 영화의 프롤로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작품의 타이틀 시퀀스는 마치 라퓨타의 창조 신화 같습니다. 오래된 양피지에 그린 것 같은 그림체로 전개됩니다. 먼저 입으로 바람을 불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구도 어딘가 친숙하지 않으신가요? 르네상스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에서 서풍의 신 제피로스와 플로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여신이 바람을 불자 문명이 발달합니다. 작은 풍차로 시작한 기계는 점점 거대해지고 사람들은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거대한 비행선을 하늘로 띄우던 사람들은 이제 도시 전체를 하늘로 띄우기에 이릅니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나자 공중도시는 추락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땅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신이 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땅에는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초기의 풍차 모습,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시타가 있습니다. 이 시퀀스를 통해 감독은 라퓨타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순환적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선형적 세계관에서는 시간이 일방향으로 흐르지만 순환적 세계관에서는 하나의 세계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시퀀스 초반의 풍차가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봐도 이 세계는 순환적 세계관 속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보다 미래가 무조건 발전하는 것도 아니죠. 700년 전 라퓨타인들이 사용하던 기술을 작품 속 현대인들은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라퓨타는 생성했다 이미 소멸한 세계인데요. 소멸한 세계, 라퓨타가 다시 깨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퓨타의 후손 시타는 비밀의 수호자로 북쪽 곤도와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퓨타의 보석을 노리는 도라 일당, 라퓨타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무스카가 나타났죠. 거기에 순수한 호기심으로 라퓨타를 찾아 나서려는 주인공 소년 파즈까지 가세합니다. 파즈가 라퓨타에 가려는 이유는 어른들과는 좀 다른데요. 부와 권력에 관심이 없는데도 라퓨타에 가려는 파즈를 이해하려면 파즈가 살던 세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즈는 광산촌에서 힘들게 일하는 고아소년입니다. 광산은 하늘을 동경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깊은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야 하는 곳이죠. 게다가 작품 초반 사람들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광산은 이미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은을 캐는 은광에서는 은이 나오지 않고 석탄을 떼서 돌아가는 증기기관은 낡아 빠졌죠. 어린 소년 파즈는 이곳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을에서도 외진 곳, 무너진 성벽에서 나무 판자를 덧대어 지내는 파즈에게 하늘에 대한 동경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새들을 기르고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 라퓨타에 갈 꿈을 꿉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파즈가 누구보다 높이 날고 싶어하는 것은 꿈과 희망을 찾고 싶은 파즈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도라의 말에도 파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타를 구하고 라퓨타를 찾기 위해 파즈가 맞서야 하는 무스카는 어린 소년 파즈에게는 버거운 존재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실제로 무스카가 타고 있는 거대 비행선 이름도 골리앗인데요. 정부와 군대를 대변하는 무스카는 권력욕의 화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구적 이성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성이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도구화되어 버린 이 사고방식은 파멸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그는 라퓨타의 힘을 파괴에 사용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한 불이며 라마나야 서사에 나오는 인드라의 화살이라고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도시 이름이고 인드라는 힌두교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 이름입니다. 결국 무스카는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나 결국 무스카는 시타가 외운 멸망의 주문 바루스 앞에서 꼼짝 못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주문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멸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치고는 좀 약하죠. 라퓨타 전체를 날려버릴 줄 알았는데 하부 요새만 붕괴되고 상부 유적과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이 주문은 왜 이렇게 위력이 약하고 애초에 라퓨타인들은 왜 이 주문을 만들었을까요? 바루스는 라퓨타어로 닫혀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순환적 세계관을 생각하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문명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문에 의해 파괴된 부분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인공구조물 뿐이었고 풀이 자라고 동물들이 뛰어노는 상층부는 그대로였다는 점에서 생명의 멸망이 아닌 기술의 멸망, 문명의 멸망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라퓨타는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이 이미지 역시 신화적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신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세계수입니다.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이 나무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면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축이 됩니다. 힌두교의 보리수나무, 단군 신화의 신단수도 세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커다란 나무를 움직이는 것은 시타입니다. 라퓨타를 드러나게 한 것도 다시 사라지게 한 것도 시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매개자로 일종의 샤먼 같은 역할이죠. 시타라는 이름은 수학기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타라고 읽죠. 이 세타 기호는 임의의 각도를 나타냅니다.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시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입니다. 라퓨타로 향하는 방향을 가리킨 것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는 것도 시타 몫이었죠. 그리고 시타는 앞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에 뿌리 내려 바람과 함께 살아가자. 씨앗과 함께 겨울을 넘고 새들과 봄을 노래하자. 그리고 라퓨타를 파괴한 후 파즈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감독은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파즈와 시타가 이 세상의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라퓨타만큼은 아니지만 모토분 역시 찾아가기가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해발 227m 언덕에 있는 모토분은 멀리서도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11월의 모토분에는 인적조차 없었어요. 고양이들만 저희를 반겨주고 있는 마을 모습은 그야말로 잊혀진 도시 라퓨타 같았어요. 라퓨타에 비행석이 있다면 모토분에는 트러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러플 산지인 이곳은 트러플 축제 기간에는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비수기에는 이렇게 적막합니다. 1년을 주기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빠져나가고 하는 것 역시 순환적 세계관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트러플은 한국에서는 정말 비싸서 쉽게 먹어볼 수 없지만 이곳에서는 꽤 괜찮은 가격에 트러플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큰맘 먹고 화이트 트러플 요리를 시켰어요. 셰프님은 화이트 트러플을 통으로 가져와서는 대패 썰듯이 접시 가득 올려주셨어요. 같은 음식에 그 작은 조각 하나 더해졌을 뿐인데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풍미가 황홀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비행석 안 부러운 맛? 만족스러운 식사 후 한적한 모토분을 산책했어요. 모토분이 라퓨타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에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많다 보니 생긴 게 조금만 비슷해도 사람들은 그곳이 지브리 작품의 배경 장소라고 믿고 싶은 듯합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두고도 배경 장소임을 주장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리뷰했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의 지우펀, 중국의 리장고성 모두 유명하긴 하지만 지브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프랑스 몽생미셸 수도원 역시 라퓨타의 배경으로 꼽히기도 하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천공의 성 라퓨타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모토분 여행이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실제 모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라퓨타를 닮은 모토분을 직접 구경하면서 다시 한번 작품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품 촬영지에 찾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현실에 없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고 싶어하고 화면 속 모습을 현실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요. 천공의 성 라퓨타 DVD에는 스페셜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작품의 제작 이야기를 담은 영상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곡가 히사이 시조의 인터뷰인데요. 사랑과 꿈과 모험을 담은 음악을 주문받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을 만드느라 어려웠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약간 창피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렇기에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도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사랑과 꿈과 모험을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시대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 거예요. 사랑과 꿈과 모험을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시대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시대든 사랑과 꿈과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주제가 너를 태우고의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지평선이 빛나 보이는 건 어디엔가 너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던 어린 왕자의 말처럼 라퓨타는 다시 사라졌지만 저 하늘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파즈와 시타는 그렇게 라퓨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겠죠. 저 역시 이 세상 한 구석에 있는 모토분을 마음에 품고 붉은 돼지의 무대 아드리아해로 향했습니다.